그 보내준 원고가 당시에 미스테리 인터넷 사이트로 그게 퍼가져간 거예요. 아, 이런 사건이 있대. 그래서 누가 아버지를 죽였나라는 걸로 갔는데, 이후에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뉴스수첩, 이런 데에서 작가들이 자기네들 방송 중에 뭐 좀 다룰 만한 게 있나 없나를 찾기 위해서 미스테리 그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던 중에 제가 쓴 바로 그 존속살인 무기수 사건을 보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던 방송이 바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갔던 거예요. 지금까지 나갔던 방송들이. 그러다가 2014년도 작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 주시평이라고 하는 기자가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자기네들 이번에 방송 한번 더 좀 하고 싶다고, 이 존속살인 무기수 사건.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반대했어요. 왜? 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왜냐면 김신혜 씨도 원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은 김신혜 씨 사건이 나가면 뭐 반응이 좋아요. 막 이런 엉터리 같은 사건이 어떻게 됐지? 근데 아무것도 변함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것처럼 법원이 증거 없이는 자백만으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건은 자백만으로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비록 물증이 없다 해도 그의 학력, 지식, 사회적 경험, 인지력 등으로 살펴보아 자기가 자백을 할 경우 어떠한 피해를 입을 줄 알면서도 자백을 했다면 그것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김신혜 씨는 정말 죽도록 얻어맞고, 또 네가 자백하지 않으면 네 동생도 구속시키고 할머니도 구속시키겠다, 이런 협박과 공갈과 회유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아무도 자기를 구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때마다 거짓말로 자백을 하고, 그러다가 검사를 만나면 또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랬더니 믿었던 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다시 경찰로 가야 되겠네. 그 말에 자기는 너무 절망했다, 울었다. 이 새끼들 전부 다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건으로 감옥 가 있는 사람들 제가 또 엄청나게 많이 만났죠. 이분만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나라. 이런 얘기도, 그래서 제가 김신혜 씨한테 역설적으로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당신. 공감하세요? 역설적으로 그래. 김신혜 씨 운 정말 좋은 그러겠네. 거예요.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당신 정말 빡세게 운 좋은 사람이다. 대한민국에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변호사나 이 박준영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선배가 정말 뭐 했다 이러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나 한 거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정말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당신이 정말 큰일 한 건데, 나는 뭐 했냐? 한 거 딱 하나 했다. 인정해 주려면 그거는 해줘라. 뭐냐? 좌절하지 않게 죽지 말라고 격려한 거밖에 나왔다. 왜냐면 내가 변호사도 아니고 이 기록을 많은 사람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제가 그 기록을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친한 변호사, 술 먹으면서 농담하는 변호사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들한테 가지고 가도 야, 다 좋은데 이거 안 돼. 그렇지. 재심을 받은 이 사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돼? 이거 안 돼. 이거 못 해. 그랬는데 이거를 받아준 사람 박준영 변호사예요. 주시평 PD가 연락이 와서 자기네들 재미삼아 이거 또 하려고 하는 건 나 이게 안 하고, 김신혜 씨도 그냥 사람들이 보고 재밌네, 그리고 채널 딱 바꿔버리면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언젠간 나와서 자기가 진실을 가지고 다툴 텐데 적에게 모든 정보만 주고 자기는 계속 감옥에만 있으니 싫다 이런 얘기 하더라. 그러니 나도 굳이 하고 싶지 않다 했는데, 이때 주시평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입니다. 이분 정말 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저희 이번에 그렇게만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그래? 재심을 하실 수 있도록 변호사를 저희가 대드리겠습니다. 오. 정말이에요? 이 얘기는 지금까지 누구도 안 했는데, 와, 정말 당신 훌륭하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소가도 좋으니 그럼 내가 이번에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합시다. 그래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주시평 기자가 찾아간 사람이 바로 박준영 변호사인 거예요. 지금 삼내 사건이니 뭐니 해갖고 재심 관련해서 만약이고, 이 박준영 변호사가 이른바 수원역 노숙 소녀 살해 사건으로 뭐 수원에서 뭐 누가 돈 몇천 원 훔쳐갔다고, 그래서 이제 노숙하던 애들이 뭐 수원대학교인가 뭐 어디 들고 가서 교정해서 때려서 숨졌는데 그걸 시신을 잘 모르시는 표정인데. 근데 하여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기 했던 아이들 사건을 이분이 재심을 통해서, 사실은 이 아이들은 그 노숙소녀를 때린 적도 없고 죽인 적도 없는 거. 근데 얘네들이 약간 좀 지능이 떨어지는 애들을 경찰들이 때려갖고 허위자백으로 범인 만들었던 사건이거든요, 이것도. 진짜 심각하네. 굉장히 많다니까요.
굉장히 많아요. 변호사 돈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여자 이러면 우리나라 이 3대 조건을 김신혜 씨가 다 갖췄던 거예요. 아버지 장애인이었고 가난했고 여자고 그리고 대학을 다닌 적어도 대학을 요즘 뭐 대학 다닌다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 대학을 다니는 오빠 한 명만 있었다면 그 친척 중에 누군가가 정말 제대로 한 명만 돌봐주고 했다면 이거 이렇게까지 안 됐어요. 완전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사건에. 아니 그러면 그 고모부는 어떻게 됐어요? 고모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그 어린 여자 조카를 범인이라고?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신혜 씨의 주장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고모부는 그런 적이 없대요. 다른 사람들 다 얘기하는데 왜 그런지는 저한테 수사권을 주시면 제가 깔끔하게 밝혀드릴 텐데. 아니 그러니까 고모부가 데려갔다는 건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데 고모부가 부정하고 있다? 고모부는 자기가 김신혜 씨한테 자백을 들은 게 다고 그래서 그냥 자백했으니까 자수하면은 저기 뭐야 형벌이 낮아진다고 하니 나랑 가자 자수하러 끝. 자기는 더 이상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인데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분이 적어도 최소한 3개 이상의 거짓말을 했는데 본인이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 왜 거짓말을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반드시 이 의혹은 밝혀져야 되는데 우리는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는 게 아니라 김신혜 씨가 죄가 없다고 하는 거 그걸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김신혜 씨가 정말로 이게 운이 빡세게 좋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주시평 기자가 이제 방송에 내고 그 방송이 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박준영 변호사를 찾아가서 가서 좀 이러이러한 사건인데 좀 만나라. 기록을 먼저 봤대요. 기록 딱 보니까 아, 이 사건이 기록만 보면은 왜냐면 다 허위자백으로 돼 있고 심지어는 읽지도 않고 그냥 지가 다 써놓고 마지막에 야 여기다 도장 찍어 지장 찍어 이렇게 된 기록이니까 엉망이에요. 기록만 가지면 이 사람은 범인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기록은 내가 한 기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쓰고 자기 그냥 찍은 기록이다라는 게 이제 김신혜 씨 주장인데 면회를 가라고 해서 딱 들어갈 때 주시평 기자가 여기 카메라 시계가 있대요. 몰카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걸 좀 차고 들어가라고 했을 때 자기 거부했대요. 변호사가 그거 몰래 하다가 걸리면 그러면 자기 큰일 나니까. 그런데 잠시 후 1시간 만에 나온 이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가 PD한테 그 몰카 좀 달라고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 가서 들어가서 만난 김신혜 씨를 본 순간 김신혜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믿었대요. 너무 불쌍했고 너무 안타까웠고 그리고 정말 나도 이 나라의 국민인지를 확인하고 싶다. 나는 정말 억울한데 왜 억울하다라는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느냐. 내가 정말 가난한 집의 딸이 아니었다면 내 아버지가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됐겠냐. 이 얘기를 하면서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정말 이 김신혜 씨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분이 열심히 뛰는데 이 박준영 변호사가 얼마큼 열심히 뛰었냐. 정말 제가 이거는 꼭 역사 속에 박준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남기고 싶은데요. 사실은 제가 15년 동안 혼자 김신혜의 이름을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웬만한 사람 만나면 아마 제가 이 사건 전에 만약에 망치 부인을 만났다면요. 10년 전쯤에 제가 만났다면 그래서 이런 방송 하신다면 아마 저한테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계속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하고 말했어요. 김신혜라는 사람이 있다. 너무 이 사람 죄가 될 수가 없다. 나는 김신혜를 믿는 게 아니다. 이 얘기는 제가 지금도 합니다. 저는 김신혜 씨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록은 가능할 수가 없는 범죄다. 그러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한 건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글로 쓰고 말로 하고 떠들고 호소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박준영 변호사가 저 말고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걸 처음 봤는데 이 사람은 변호사가 이 변호사도 영업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업하는 거거든요. 옛날처럼 찾아와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명함에다 파서 이른바 돈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대기업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명함 주면서 무슨 사건 있으면 다 달라고 이러는 건데 이 사람 자기 명함을 버렸어요. 김신혜에게 재신물이라고 하는 명함을 파갖고 그걸 나눠주면서 다녔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김신혜에게 재심을 이러면서 정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재심 청구서를 저한테 써서 보내오면서 형님 이거 좀 한번 봐주십시오.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재심 청구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기록지에 이렇게 시꺼먼 글씨로 쭉 뭐 써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진짜 한 권의 책을 썼어요. 책을. 사진하고 이런 거 증거 칼라로 쫙 뽑고 와 나중에 재심 청구서가 너무 완벽했겠네. 그러니까 판사도 이거를 감히 무시할 거절을 수가 못할 없는 수가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정말 꼼꼼하게 박준영 변호사. 예, 박준영 변호사 이 사람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잠을 안 자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새벽 2시, 3시에도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시간에 깨어 있어요, 늘. 그 일요일도 없어요. 내가 당신 그러다가 죽는다. 그러다 큰일 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연배는 좀 저 30대 중후반이군요. 30대 후반인데 근데 정말 순수하고 너무 훌륭한 이런 사람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김신혜 씨가 정말 15년을 거쳐오면서 저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와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 애한테 제가 늘 한 얘기는 이거 하나였어요. 좌절하지 마라. 절망하지 말고 죽지 마라. 살아서 참 대단하다. 살아서 하자. 살아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날까지 하라. 이걸 이제 계속 저는 얘기하고 쓰면서 그러니까 말 친구를 해준 게 사실은 제 역할의 단데 마침내 이 친구가 그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지난 5월 13일 날 마침내 재심 개시 여부와 관련한 공판이 열린 겁니다. 이게 사실은 더 큰 뉴스였어요. 왠지 아세요? 맞아, 나 그때 알았어요. 그죠? 네. 왜 이게 대단한 뉴스냐면요. 지금까지 사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김신혜 씨만 우리 망부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알게 되셨느냐. 이렇게 해서 재심 청구서가 들어오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저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재심 청구가 들어오면 바로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그냥 버리고 그리고 각하장 보내는 게 이게 시스템이었어요. 이거는 검찰에 있는 사람들도 저한테 한 얘기예요. 오면 들춰보지도 않고 그냥 각하처분서 내는 게 그냥 관례다. 그걸 들춰보면 그거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보면은 왜 일 안 하고 농땡이 피냐라는 말 듣는 일이다. 재심 청구가 들어오면. 그게 말이 돼. 재심 청구 위원회가 따로 없어요? 없죠. 그냥 검찰에 들어오면 검찰에서 보고 각하처분 내리는 거죠. 이런 진짜 예.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그런데 이거를 받아준 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떡해. 지금 재판부가 인정받아야 될 건 이건데 이례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워낙 이 사건은 엉망인데다가 누가 아니, 엉망 사건이 한두 개예요? 엉망이죠. 근데 이 사건은 분명한 문제가 여러 건 있었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왜 어디죠? 어느 내각 영국인가요? 독일인가요? 무슨 내각을 구성했는데 남녀 비율을 5대5로 맞춰서 장관을 임명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캐나다인가요? 네. 그랬더니 기자가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얼마 전에도 방송하셨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예. 5대5로 한 걸 가지고 어떻게 5대5로 했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 수상이 답변한 말. 지금은 2015년이잖아요. 그게 다 2015년이라고 하는 거 아마 그런 시간의 흐름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이 2010년이면 아마 불가능했을 텐데 2015년에 되니까 아마 된 것 같아요. 정말 왜 그런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는데 그때 김신혜 씨가 서류로만 이제 끝나던 걸 직접 불러서 청구인이 무엇을 근거로 왜 청구를 했는지를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불러온 거죠. 그게 불러왔는데 그때 이제 변호인이 묻습니다. 변호인이 김신혜 씨한테 지금까지 살면서 감옥에서 15년을 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심정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첫 질문이. 그랬더니 죽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제 방청객들이 다 손수건을 갖고 갔는데 그날 김신혜 씨는 정말 그야말로 말 그대로 절규를 했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했던 첫 마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억울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묻습니다. 근데 왜 죽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아버지 때문에 죽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구속된 이후 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구속이 됐고 아버지를 내가 죽인 이유는 아버지가 우리 딸들을 성추행한 사람이라고 해서 죽인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로 죽어버린다면 그게 진실로 그러면 거지. 아버지는 영원히 딸들을 성추행한 파렴치범으로 됐는데 왜 죄도 없는 내 아버지가 영원히 성추행범이 되어야 하냐. 그래서 죽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가 없었다. 감옥 안에서 노역도 거부하셨다고 하는데 왜 거부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변호사가. 노역은 뭐냐면요. 징역 살면 징역은 예. 금고하고 징역이 두 종류가 있어요. 금고라고 하는 형은 감옥에 있대 강제 노역은 부과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소일거리로 본인이 원한다면 하든가 아니면 그냥 감방에 있으면 돼요. 그러나 징역형은 강제 노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하면 이거는 이른바 행형 점수라고 해서 교도소 재소자의 점수가 깎여요. 그래서 이른바 우량수와 1, 2, 3등급이 이게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굉장히 처우의 차별이 있어요. 예를 들어 3등급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자유가 그나마도 더 박탈되고 예를 들어 면회의 횟수라든지 가석방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뭐 몇 년 살았으니까 뭐 3분의 2 형량 채우면 나가라 이거 받으려면 강제 노역을 아주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게 있구나. 예. 그런데 김신혜 씨 노역을 다 거부합니다. 나가서 일하는 걸 다 거부해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최악의 행형 점수를 받게 되죠. 무기수지만 감형도 못 받고 가석방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재심을 재소 중에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 나와서 빠른 시간 내에 억울함을 표명하려면 당신이 나오는 순간밖에 없지 않겠냐. 이게 이제 5년 전, 10년 전에 사실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김신혜 씨가 저한테 보내온 편지에서도 썼지만 이번 그 5월 13일 날 재판 때도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는 노역을 거부했다. 왜? 내가 노역을 하는 순간 내가 아버지를 죽인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자기 죄를 인정한 사람이 그쵸? 되니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나는 아버지를 죽인 적이 없다. 그런데 노역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아버지를 죽인 혐의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었다.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 내가 이 감옥 안에서 늙어 죽는다 해도 24살에 들어와 이 안에서 늙어 죽는다 해도 나는 끝까지 노역을 거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정말 근데 진짜 죄송한 게요. 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처음에 기사로만 봤기 때문에 나는 고상만 조사를 하고 관계인데 전혀 모르고 나는 모르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난 솔직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네. 오래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사건들을 끌어내서 네. 마치 자기가 과거사를 해결한 사람처럼 이미지 작업하려고 이 사건을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이 사람이 15년이 지나서 재심을 청구했을까 네. 그거는 자기 동생이 죽인 걸 죄를 뒤집어 쓰고 살다가 동생이 이제 15년이라는 공소시효를 지나니까 네. 이제서 재심 청구 아닐까라는 게 저는 신문 기사를 본 저의 나름의 생각이었어요. 네, 예.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 지금 15년 동안 내일이 싸워왔고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었죠. 정말. 그걸 이제사 재심 청구를 받아준 거 김신혜 씨께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아마 기사가요. 네. 나 같은 사람이 딱 보면 그런 느낌이 들게 썼어 기사를. 네. 동생이 죽였다라고 동생이 죽였다는 줄 알고 네. 기사 그렇게 나와요. 동생이 죽인 줄 알고 자기가 죽였다고 자백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보면 이 여자가 동생이랑 같이 아버지 보험을 든 다음에 예. 동생이 동생을 대신해서 지가 감옥 살고 나와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네. 그 나눠 먹으려는 그런 계획을 갖지 않았을까? 네. 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데 첫째, 예, 김신혜 씨는 이거부터 좀 정리할게요. 사실은 보험은 진짜 보험이 있었어요? 보험 있었죠. 그럼 누가 가입한 거예요, 그것도? 딸이 가입했죠. 왜? 자, 이게 이제 바로 그러니까, 제가 그게 2003년도에 원인이겠네. 2003년도에 제가 썼던 어느 존속살인녀 무기수의 진실 혹은 거짓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 있었습니다. 보험이 있었고 그것이 한 11개쯤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보험을 들어서 그 경찰이 김신혜 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한 목적이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경찰이 알면서도 무시한 진실이 또 숨어 있습니다. 뭔데요? 사실은 김신혜 씨는 당시에 일본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장애인이었거든요. 다리를 쩔뚝이는. 그러니까
자기가 일본에 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보험을 들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보험을 제가 가기 전에 상해보험이나 교통보험이나 이런 걸 좀 들어드리냐 했더니 싼 걸로 그럼 하나만 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김신혜 씨가 당시에 여기저기 보험 들기 전에 여기저기 물어보잖아요. 2000년도 당시에 물어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아시잖아요. 금융위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나 이런 데가 난리가 아니었어요. 장애인은 보험도 안 들어주던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장애인 보험도 안 들잖아요. 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답인데, 그런데 당시에 들던 보험도 해약하던 상황하에 든 보험을, 그러니까 보험을 들겠다고 연락이 오니까 모든 보험사에서 자기네가 직접 찾아와서 보험을 들겠다고, 그러니까 설명해 드리겠다고, 집으로까지 찾아와서. 그래서, 아니, 그럴 필요 없고, 그냥 하나만,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하겠죠. 그가 싼 보험인데 몇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이메일로 보내드릴게 하잖아요. 근데 당신은 안 그랬던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다 찾아와서 집까지 와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들어달라고 하니까, 김신혜 씨가 그거를 차마 집까지 와갖고서 설명하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없어서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 그리고 밥도 먹여줘요. 확보됐어요? 다 들어줘요. 자, 내용 여기까지만 들으면 틀림없네 이러잖아요. 그죠? 틀림없네. 아니, 그죠? 저는 수상한데요. 수상하죠. 네. 그러니까 수상하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뭐냐? 사실 김신혜 씨는 보험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보험회사에서 보험 설계사 시험도 받고, 그래서 그 보험에 대해서도 잘할 뿐만 아니라 고모가 하는 보험 대리점에서 이 사원으로 일도 했어요. 그래서 김신혜 씨는 이른바 그 고지 의무 위반죄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고지 의무 위반죄가 뭔지 아세요? 원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 그걸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거. 나도 보험했거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왜 모른 척 하시냐? 아니 근데요. 김신혜 씨는 찾아온 사람들을 매몰차게, 이 사람이 굉장히 착해요, 성격이. 찾아온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치는, 이게, 됐으니까 이제 그만 가보시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걸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기에는 뭐라고 썼냐면, 다 정상인으로 쓴 거예요, 아버지를. 장애인이 아니라 정상인으로 쓴 거예요. 일부러 그랬다? 일부러 쓴 거예요, 정상인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보험을 한두 개만 남길 목적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시점은 11개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5개가 이미 해지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김신혜 씨가 사건이 난 게 3월 7일인데, 김신혜 씨는 자기가 3월 말에 일본을 가기 전에 다 해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두 개만 남기고 그냥 하려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해지하던 중에 이 사건이 났는데 경찰은 해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11개를 처음에 들었던 11개를 갖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써서 발표를 한 거죠. 저는 지금까지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좀 수상했는데 그러니까 11개 중에서 일단 정상이라고 거짓말 해놨다가 다 해놓고 나중에 괜찮은 것만 남기고 다 나머지는 그리고 이제 해지 작업 중에 있다가 그렇죠. 사건이 터졌는데 해지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화를 해서 사실은 제가 아버지가 장애인인데 정상인이라고 했으니까 해지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납입한 돈을 돌려받아요, 전액을. 그리고 해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11개 중에서 5, 6개인가를 해지하고 그러면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죽였을 수 있겠네.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더 놀라운 사실. 그러면 남은 5개가 또 있지 않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자, 보험을 경찰도 알고 있었고 보험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 돈은 또 여전히 못 받는 돈이에요. 왜요? 김신혜 씨가. 수혜자가 달라? 아니, 수혜자도 물론 혼자서 받을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원래 이 보험이 든 게 그 상속인한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하고 남동생하고 여동생까지 전부 다 나눠서 받아야 되는 상태인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면 남은 5개의 보험은 또 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해지가 되잖아요. 근데 고지 의무를 알리지 않으면 그건 보험이 돼요. 그러나 그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한 후 2년이 경과되어야지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그죠? 그러면 2년이 지나기 전에 아버지를 죽이면 등신인 거지. 한 푼도 못 받는 그렇지. 거예요. 그런데 보험 들고 불과 2달 만에 이 사실을 김신혜가 몰랐다면 말이 안 되는데 보험회사 직원은 절대 그렇게 안 하지. 그렇죠.
김신혜 씨는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김신혜 씨는 근데 경찰도 이걸 알고 있었으면서 11개의 보험만 얘기한 겁니다. 야. 이제 나는 이제서 의심이 풀렸어. 그죠? 내가 보험을 해봐서 알아. 네. 그거는 바보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계약인 경우 2년 안에 보험회사가 알아내지 못하면 그다음엔 2년이 줘요. 지나면 그건 계약이 성립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만약에 아버지를 죽이려면 그래서 그렇게 한 2년이 거야. 지난 뒤에 죽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2달 만에 죽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근데 경찰이 알면서도 그거를 숨겼다. 야, 진짜 이 썩을. 진짜 그게 바로 이 사건의 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에 대해서도 그렇고, 보험도 만약에 이 사람이 몰랐다면, 네가 이 가입만 하고 죽이면 무조건 돈 받는 줄 알았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그렇게 되면 2년이 지나면 효력은 있으나 그 전에 죽이면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경찰은 전혀 다 무시했던 거고, 뭐 이런 사건들이 이제 쭉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신혜 씨 이번에 재심 청구가 된 것 중에 사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한 가지는, 잠깐만, 이 얘기 보험 얘기가 방송에도 나갔어요? 다른 방송에? 이 얘기요? 네, 보험 이야기. 보험 이야기는 나갔죠. 그러니까 보험에 관한 그 네.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얘기 다 나갔어요? 그렇죠. PD 수첩이나 이런 데에서 제가 이제 책에다 2003년도에 썼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방송에서 다뤘던 거고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다가 물어보고 확인도 하고 뭐 했던 거죠. 근데 아마 보험을 모르는 사람은 네.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은 뭔 말인지 몰랐겠네. 사실 어려운 지금도 부분이에요. 이제 설명해 드리니까 아시겠지. 사실은 이제 장애인인데 장애가 있다는 거는 반드시 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장애인이면 보험 가입이 안 돼. 근데 이거를 갖다가 고지를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사기 보험이 되는 거거든요. 네, 보험 사기. 예.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리 장애가 있는 분이 쉽게 자동차를 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그래서 보험금 주세요. 자기 장애인이네. 그럼 어떻게 되냐? 기존에 들었던 보험금만 주고 땡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걸 돈까지 결국은 모르게 해서 받았다. 그러면 사기죄로 처벌까지 받는 거거든요. 김신혜 씨 이걸 알았는데 경찰도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게 김신혜 씨가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건 이런 거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다 아무도 안 쓰고 사람을 이제 갔던 거였고, 그게 이제 이 김신혜 사건의 진실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재심이 개시되게 된 경위나 과정에서 하나는 이겁니다. 두 가지였는데 크게 한 가지는 뭐냐면, 김신혜 씨가 감옥에 가서 처음에 체포가 돼서 그리고 나서 아시는 것처럼 경찰은 위법한 수사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죠? 만약에 우리 망부님 집을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온다. 나쁜 새끼들이. 체포영장이 없으면 못 들어오죠. 아니 네. 그 수색영장.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없어요. 되죠.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도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느 방 이 방에 여기 집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뒤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무실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갑동이에 대한 압수수색을 들어왔다. 그러면 옆에 을동이, 개동이까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갑동이의 소유 책상 및 그 서랍 이것만 열 수가 있어요. 근데 막 들어왔다고 뭐 을동이 개동이까지 막 열고 뭐 네 당신 주머니도 열어봐, 이건 불가능해요. 이게 바로 판사의 인정된 그런 그 검증 조서를 통해서만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당시에 이 김신혜 씨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은 놀랍게도 김신혜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완도식 김신혜 사건 수사법이었던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손가락 끌고 와갖고 강제로 찍어버리고, 그리고 뭐 머리끄댕이 자꾸 때리고, 하루 종일 그 강력계 경찰서에 이 사무실에 머리끄댕이를 자꾸 질질질질 끌고 다닌 거예요 계속. 그리고 한 대씩 때리고, 이 사람 저 사람 한 대씩 때리고, 어마어마한 폭력이 행사가 된 거고, 정말 엉엉 울면서 그 어린 24살짜리 그 친구가 그렇게 당했던 건데, 그런데 더 웃긴 얘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압수하러 간 게 뭐였냐면요, 김신혜 씨가 거기서
너 그러면 수면제 어디서 났어? 어떻게 했어? 근데 처음에 얘네들이 수면제를 알약으로 다량을 먹고 위스키로 뭐 먹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됐다. 이렇게 처음에 주장했는데 이 알약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삼켜지지가 않는 현실적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루약으로 빤 걸로 또 바꿔요. 편의상. 그러니까 범인 만들려고 되는 대로 막 바꾸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어디서 빻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맞고 맞다가 할 수 없이 한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서울에 내가 완도에서 체포된 그게 이제 할머니네 집에 가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서울에서 이제 내려올 때 완도에 서울집에서 밥 사발에다가 숟가락으로 눌러갖고 이걸 부신 다음에 그리고 그걸 저기 봉지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올려다가 실수로 식탁에 조금 흘러서 그래가지고 저기 노란 행주로 이렇게 닦아갖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갖고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얘기가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야 했잖아. 막 너네 집에 그 옛날에 간첩 수사했던 방법으로 한 거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술을 얻어놓고 그래놓고 이걸 확인한다고 판사의 영장도 없이 무조건 간 거예요. 갔는데 가갖고 누구를 이 사람들이 지금 기록을 뭘로 했냐면 암흑의 경찰관을 대동하여 그리고 가서 반드시 두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경찰관 2명 그리고 이 페인이 있어야 돼요. 당사자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은 당하실 일이 없겠지만 압수수색을 당한다 그러면 반드시 압수 대상이 어딘지를 확인을 첫 번째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이 페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가져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핸드폰하고 뭐 몇 쪽짜리 뭐하고 이거를 다 써서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여기서 야 권총도 가지고 왔어 여기서 나와갖고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니까 이게. 그러기 때문에 잠깐 뭔 말이냐면 혹시 압수수색을 와서 뭘 다 가져간다고 그럴 때 목록을 확인하고 내가 확인한 목록만 보고 찍어줘야지. 안 그러면 여기 압수수색했다 그랬고 이 상자에 권총 집어넣어서 범인으로 몰 수 있다. 그쵸.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네들한테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조작하려고. 자기가 칼 가져가서 증거를 심는 여기 거지. 칼 있네. 그리고 여기서 딱 꺼내면 피의자의 집에서 칼이 발견됐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고 최소한 한 명 이상의 그러니까 두 명. 이 페인은 누구야? 내가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면 검찰? 이 페인이 당연히 이쪽에서 내세우는 분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건 누구냐?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왔는데 들어왔으면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내 변호사가 올 때까지 압수수색 못하고 기다리는 거구나. 기다려야죠. 강제로 하면 안 되지.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정보였어. 만약에 내가 집에 없다라고 한다면 집주인이든 누구든 하여간 입회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그런 증거물을 조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이 여기서 수첩이 있다고 하면서 가지고 와서 봐라 여기서 살인용법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런데 이 김신혜 씨 사건에서 당시에 이 강모 경장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기록에는 암흑의 동료 경찰관하고 한 걸로 돼 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 완전히 웃기는 짓을 했어요. 뭐? 그 경찰관 같이 입회했다는 경찰관 물어보니까 자기는 거길 간 적이 없다. 알고 보니 누구랑 갔느냐? 자기 군대 동기를 찾아갖고 걔랑 그 사람을 데리고 갔대요. 민간인 경찰 업무를 압수수색 하는데. 왜요? 아무 인식이 없는 거죠. 엉터리 그냥 야 나 서울 올라가는데 야 너 시간 되냐? 오랜만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 나 뭐 할 거냐고? 우리 너 누구 집에 압수수색 할 건데 야 같이 좀 가서 끝나고 우리 술이나 한잔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번에 재판에서 바로 그 부분이 걸린 거예요. 판사의 영장 없이 경찰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가 진짜 쓰레기 같은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한 건데 이게 바로 경찰관의 불법 행위. 재심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 거거든요. 이 사건 수사한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그것은 재심의 사유가 되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가 드러난 거예요. 증거물을 만들고 그걸 가져오는데 판사의 영장도 없이 권리 없는 자가 그런 행위를 더군다나 조작조서 간 경찰관이 아니라 자기 친구를 데리고 군대 동기를 데리고 가서 그리고 나서 자료 입수해 갔다.
그런데 그 입수해 간 자료 있잖아요. 이게 더 코미디인 거예요. 뭔데? 입수해 간 자료. 여기서 이제 남동생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이페인이라고 남동생을 또 들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남동생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경찰관이 강제로 야, 너 새끼야 따라와.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는데 네 어디 누나 집 가갖고 압수수색할 거니까 네 가서 봐. 그리고 나서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네들이 나중에 수사 기록에서 보면은 거기에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김신혜 씨의 남동생이 냉장고 문을 열고 자기네가 살던 집이었거든요. 남매가 둘이 같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고 뭔가를 가리키고 그 밑에 설명이 써 있기를 뭐라고 써있냐면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타준 술병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아무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집에서 동생도 술병을 인정했다는 얘기네. 갖고 왔구나 이거잖아요. 진실은 뭐냐? 자기한테 이 남성생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술병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근데 집에 그 간장약은 있었다. 누나가 간이 좀 안 좋다고 해서 간장약을 먹었다 했더니 그럼 그거 어디 있었는지 가르쳐봐라. 여기요. 찰칵. 그게 술병으로 둔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남동생이 이런 걸 몰랐어요. 왜 몰랐냐? 수사 기록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조작되어 있는 걸 그런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수사 기록을 보면서 처음에 이제 2000년도에 2001년도에 이제 수사 기록하고 공판 기록을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입수해서 받아갖고 쭉 읽어보면서 하나하나를 물어보는. 체크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동생이 자기가 악용된 걸 알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2003년도에 이제 제가 쓰면서 그걸 잊어버리기 전에 다 기록해 놔야 되겠다 해서 이제 써서 그렇게 됐던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이제 조작된 거고 또 하나가 뭐냐. 두 가지를 인정한 거예요. 이번에 재판부가.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흔히 입으로 말하는 거가 이제 입으로 얘기하는 진술이 이제 조소죠. 네. 근데 몸으로 하는 조소가 있죠. 현장 검증. 현장 검증. 김신혜 씨는 현장 검증을 전부 다 거부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죽인 적이 없기 때문에 완도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전화를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전화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술이 취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동생들한테 듣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지금 들어가면 아버지가 참 좋은 사람인데 늘 진짜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또 용돈이나 이런 걸 또 다 이 딸이 다 챙겨줬던 그런 거예요. 딸 미안. 오늘 손님 좀 많어. 네. 한번 보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들어오는 소리만 듣고 방송 중이라 고개를 안 돌렸는데 따님.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현장 검증을 자기는 전면 거부하고 대신 현장에 그러니까 완도에 도착하자마자 공중전화 박스에서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이제 약주를 드셔갖고 좀 할머니의 집에 와갖고 뭐 요란하게 떠들다가 내려갔다는 얘기를 동생한테 듣고 그리고 나서 지금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또 밤새도록 또 잔소리 듣겠구나 해갖고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자기 고향 친구 2명한테 전화를 해요. 야, 나 지금 여기 도착했는데 그게 이제 새벽 1시 거의 다 된 시각이. 그런데 사실은 이 친구들도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 시간에 전화 온 거 맞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야, 지금 나 왔는데 지금 그 친구가 하는 유리구두라고 하는 가게에서 만나서 우리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또 사실은 이날 경찰과 검찰은 작심하고 아버지를 죽이러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와야 되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알았어요. 왜냐면 딸이 곧 온다고 아버지가 닭죽도 쏘놓고 있었고 딸 오니까 술 좀 그만 먹으라고 얘기도 했고 친구들한테도 오늘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라 했는데 왜 알고 있었냐? 사실은 자기 친구가 결혼을 해갖고 집들이 하는 것 때문에 그걸 가려고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김신혜가 내려오면 깜짝 놀라게 해주자. 그래서 다들 버스 터미널에 가서 말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지금 같으면 핸드폰이 있으니까 얘기 다 했을 텐데 그때 핸드폰이 없으니까 야, 우리 신혜가 오늘 내려오니까 버스 터미널에 가서 짜잔 하고 나타나자. 그런데 사실 김신혜 씨는 그날 렌트카를 빌려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어긋났고. 예,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지금 너 기다리려고 버스 터미널 가서 종종거는 치고 날 추운데 3월 초니까
기다리다 안 와갖고 오늘 안 오는 줄 알고 집에 왔는데 너 렌트카 갖고 왔냐. 근데 어떻게 하냐. 나 지금 나가면 엄마한테 혼나기 때문에 안 되니. 그러니 내일 보자. 이래서 이래서 결국은 김신혜 씨가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미안해했어요. 만약 그때 전화 왔을 때 내가 그 친구를 만나기만 했다면 그러면 이 친구가 감옥에 가지 않았을 텐데. 안 했지. 정말 미안해하고. 근데 그 부분이 법정에 어떻게? 그래서 법정에 가서 얘기를 했죠. 이 친구들이 증인으로 나갔어요. 그 사건 당시에 나가서 사건이 일어나는 날 신혜가 저한테 전화를 했고 그래서 만나자고 얘기했고 그래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혜가 만약 아버지를 진짜 죽일 거였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판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 이게 헬조선 헬군대에 이어 헬법정입니다. 이런 중요한 진술을 했으면 고려해야 될 판사가 한 말, 어디 기집애들이 밤늦게 돌아다니고 싸돌아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막말 폭언을 들었다. 정말 자기는 어이가 없었다. 이게 증언이에요. 왜 기집애들이 돌아다니냐고. 믿어지세요? 이게 이런 사건이에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가 막히는 건 그러면 그 경찰 그다음에 검사 그리고 판사까지 아무도 지금 책임 안 지고 다들 잘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재심 개시가 내렸잖아요. 검사 지금 다시 항소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사건이 사형구형의 무기징역이 선고가 돼요. 사형구형의 무기징역. 김신혜 씨에게 사실은 김신혜 씨는 재판 내내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고 아버지는 나에게 성추행을 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재판장에서 계속? 계속. 그럼 재판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계속 주장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요? 반성하지 않는다고 무기징역을 내린 거죠. 진짜 반성하지 않는다.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진짜 검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버지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걸 인정해라. 그러면 무기징역도 안 받게 한다. 근데 끝내 나는 아버지가 날 성추행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사형을 구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판사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범이고 그리고 본인이 인정한 살인을 2번 하나? 본인이 범죄가 전혀 없어. 그 전에 범죄 전과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 본인도 인정하지 않은 그걸 억지로 적용해서 사형은 면해시켜서 면해준다 해서 무기징역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심 재판부에 2심이 됐어요. 변호사가 돈이 없어서 변호인을 구할 수가 없었던 김신혜 씨 결국은 국선 변호인을 배정을 받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왔을 때 김신혜 씨가 얘기해요. 변호사님, 저는 정말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국선 변호인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전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국선 변호인이 110만 원 받는데 아니 그냥 잘못했죠? 반성하죠? 다시는 안 그럴 거죠? 예.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만 하러 오는 사람인데 진짜 현장 나가고 이러면 난 못한다. 다른 분 알아봐라.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잠깐 그럼 3심까지 했어요 그때? 3심까지 다 했죠. 했는데 모두 국선 변호인이었고?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이 김신혜 씨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돌아가신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어려서 집을 나가버리고. 그래서 김신혜 씨가 아버지를 사랑한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는 가난했고 장애인이었고 또 술을 드시면 그 말도 많고 시끄럽고 이랬지만 그래도 나를 버린 엄마는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게 또 유명하더라고. 이 김신혜 씨가요. 초중고등학교 이 12년 동안 그 완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재였어요.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 왜 1등을 놓치지 않았냐? 왜 1등을 놓치지 않았냐?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들은 말, 병신새끼. 그거를 딸이 있는 자기 앞에서도 자기 아버지를 다 병신새끼라고 부르는 그걸 보면서 컸대요. 그리고 자기는 병신새끼의 딸. 그래서 자기는 반드시 성공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음식을 아버지한테 드리면 누구도 더 이상 우리 아버지를 병신새끼라고 무시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이 1등을 놓치지 않았다. 그런 수제 딸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딸이 어느 날 아버지를 잃고 나자 계속 저한테 보내온 편지에는 그 얘기였어요. 만약 아버지가 계셨다면 아버지가 나를 구해줬을 텐데 저는 이제 아무도 저를 구해줄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으로 매도돼서 단 한 번도 억울하다라는 말에 볼 기회조차도 없는,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까? 저는 이걸 정말 묻기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싸웠던 것이 바로 김신혜 씨의 15년 8개월의 투쟁이었는데요. 야.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그 존속살인 이제 현장 검증을 할 때 전화를 한 것까지만 내가 한 거고, 그 다음에 경찰의 시나리오는 뭐냐? 자, 그 다음에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간에 좋은 약이라고 하면서 탄 거를 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먹고, 그리고 나서 그게 무서우니까 이 딸이 이제 두려워서 뛰쳐내려오니까 아버지가 따라오면서 드라이브를 시켜달라. 그리고 나서 자기 탈을 탔는데 아버지가 그때부터 또 성추행을 시작했다. 손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아버지의 손이 축 처지는 게 느껴졌다. 그래서 차를 세운 김신혜 씨는 가만히 아버지의 코에다가 손을 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코를 대니까 숨이 느껴지지 않더라. 아버지가 죽었다. 그래. 확인한 김신혜는 사체가 발견된 현장으로 이동해서,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를 차에서 밀어서 떨어뜨린 후, 그리고 다시 차문을 닫고 유유히 사건 현장을 벗어나 할머니의 집에 갔다. 이거를 현장 검증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김신혜 씨는 나는 아니 155cm에 40kg가 차문을 열고 아버지를 밀어가지고 술 취한 아버지를 숨진 아버지를 그것도 그때. 이 시신은 평소 무게보다 훨씬 더 나가잖아요. 그거는 저도 못 들어요. 죽은 사람은 이게 이제 또 이 얘기도 또 뒷얘기가 있는데, 간첩 얘기는 우리 다음에 할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 간첩 얘기는 저 오늘 6시까지 해야 되니까. 뭐 6시 이후에 뭐 일 있어요? 예.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어이가 없네? 아니 2시 반부터. 난 들은 적이 없어. 아니. 자, 지난번 방송분을 오늘 3가지 들으세요. 얘기하자고 그랬잖아. 3가지를. 그럼 이제 이 얘기 여기서 끝.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간첩 얘기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근데 간첩 얘기는 조금 다음에 한번 할까요? 그럼 다음에 또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다음 주? 아니요. 그래서 아니 일단 그럼 그 날짜부터 잡고. 그래서 일단 이 사건부터 마무리합시다. 네. 김신혜 씨, 그런데 이제 김신혜 씨가 현장 검증 거부했어. 현장 검증을 그때부터 거부하니까 그러면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날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서에 다 써 있어요. 범인이 없는데 어떻게? 김신혜 씨가 이제 거부하면서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경찰은 어떻게 현장 검증을 했느냐? 자, 건장한 경찰 둘이 양쪽에서 팔짱을 낍니다. 그리고 허공으로 덜렁 들어서 옮깁니다. 1m 55에 40cm밖에 안 되니까 양쪽에서 팔짱 끼고 경찰들이 무릎 꿇고 나는 안 했다고 저항하는데, 그걸 들어서 사건 현장에 딱 세워놔요. 그리고 찰칵. 그리고 위에서 어깨를 눌러 바닥에 앉아서 아버지랑 술 마시는 장면 눌러갖고 그 힘에 눌려 있으면 찰칵. 마지막 상황이 이제 됐어요. 엉엉 울면서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걸 당시에 의경으로 근무했던 사람을 저희가 만났거든요. 그때 그 사람 안 한다고 거절하고 한 거 사실이다. 어머. 그런 게 이번에 저희가 다 일일이 다 찾아서 만난 거예요. 당시 이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도 찾아가서 만나고, 완도 가갖고 만나서 뭐 의경 만나고. 증언이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김신혜 씨 사실 그때 굉장히 많이 울면서 아니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상황이 정말 끔찍했어요. 뭐였냐면, 자, 김신혜 씨가 이제 마지막 상황에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안 간다는 걸 덜렁 들어서 집까지 끌어올려놓고 방바닥에 앉아있는 모습 거부하니까 어깨를 눌러서 앉혀있는 걸 찰칵 찍어서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 뭐 이런 걸 억지로 찍어내더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그리고 나서 차에 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신혜 씨가. 그래야, 이제 이것도 이제 엉망이에요. 김신혜 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시신을 떨어뜨렸대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말이 안 돼요. 이쪽에서 이렇게 열고, 그리고 이렇게 등을 밀고 떨어졌길래 문을 닫고, 그리고 그냥 갔대요. 무서워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밀면 차에 발은 안 빠져요.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밀어요? 결국은 정말로 제대로 된다면 김신혜 씨가 나와서 그렇지. 차를 돌아서 반대편에서 이쪽 문을 열고 끌어내야지. 그리고 예. 근데 끌어내는 것도 끌어내도 이게 힘들지. 밀었다고 혼자서는. 주장을 하니까 다시 또 차에 타서 밀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서 와갖고 그 다음에 끌어내야 되는 거야. 밀었다고 하는 증언이 있기 때문에 현장 검증은 하나하나가 증거예요. 이게 하나가 틀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끌어가는데 이 장면 상황에서 김신혜 씨 끝까지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가진 마지막 힘을 씁니다. 모든 상황에서는 강제로 끌려가고 덜렁 들렸지만 이거는 아니다고 그러면서 이 김신혜 씨가 끝까지 저항을 하는데 경찰들은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차 안에다 넣어야 되고 이 사람은 죽기 살기로 초인적인 막 죽기 살기로 막 온 마무리 힘을 쓰면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굉장히 애를 먹은 거예요. 그때 들려온 악마의 음성. 뭐라고? 누군가 또 하나 경찰이 얘기한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한 손에 수갑 채우고 한 손에 핸들 채워. 그거 좋은 생각이네. 김신혜 씨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서 울부짖어요. 차 안에서. 아저씨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안 했어요.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김신혜 씨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대요. 그때 그렇게 울부짖을 때 창 밖에서 자기를 비웃던 경찰들의 표정. 자기는 15년 8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그때 자기가 정말 수갑이 채워져서 짐승처럼 그렇게 갇혀 있는데 자기를 비웃던 그 경찰의 표정들을 잊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 5월 13일 날 절규를 한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날 울었어요. 정말 다들 어마어마하게 울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만약에 이번에 실패한다 해도 자기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자기 아버지의 명예.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내가 무죄를 받아야 우리 아버지도 산다. 우리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난 반드시 무죄를 받을 것이다. 이번에 실패한다 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싸우겠다. 엊그저께 지난 수요일 날 마침내 김신혜 씨 재심 개시가 됐어요. 재심 개시가 됐죠. 정말 그날 저도 이제 새벽 5시에 해남으로 출발을 해서 그날 김신혜 씨 저도 이제 보고 또 재판 보고 하면서 다 받고 확인을 했는데 아마 아시는 이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김신혜 씨가 재심 개시가 됐구나 그것만 아시죠? 근데요. 정말 저도 그렇고 김신혜 씨도 그렇고 저야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다 치어도 김신혜 씨는 아마 그날 지옥까지 갔다가 온 거예요. 저희가 모두 4가지를 냈거든요. 김신혜 씨가 범인일 수 없는 증거. 네. 말씀드렸던 거. 네. 김신혜 씨가 범행에 이를 수 있는 모든 게 없다. 그러니까 사인에 대한 원인도 정확치가 않고 그리고 또 증거물도 하나도 없고 다 조작됐고 또 자기는 자백을 한 것이 아니라 고모부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자백했다고 신고해갖고 그래서 등등등을 다 인정하지 않아요. 재판부가. 1357인데 하나도 인정을 안 해요. 처음에 시작했는데 저희는 재심 개시에 대해서 이래서 인정되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자기네들이 다 불렀으니까. 그런데 1번 검토해본 게 우리 재판부는 이것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3번 의견 이것도 라고 하나 의문은 있을 수 있으나 재심의 사유로 삼기에는 확실하고 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번째 수용할 수 없습니다. 뭐야 이거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김신혜 씨가 법정에서 듣고 있다가 마지막 3번째 또 변호사가 주장하는 재심의 사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순간에 김신혜 씨가 비명을 지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박준영 변호사가 옆에서 막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라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하다가 가만히 있더라고. 저도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 라고 하면서 바로 이 얘기. 경찰관의 위법 수사와 현장 검증, 권한 없는 자가
예, 강제적이고 임의적인 방식으로 강제로 하는 뭐 이것은 다 독직 폭행, 예, 권리 행사 방해 이런 부분들이 인정된다. 그래서 재심을 개시한다. 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정말 그 만약 나 뒷골 아프나. 그래가지고 얘기를 듣다가 뒷골이 아프냐. 그러니까 김신혜 씨가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대했던 거 뭐냐? 형집행정지. 재심을 개시하면 우리는 형집행정지. 자, 재심을 하는 동안에 나와야 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은 분들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요. 재심 개시가 됐다. 그러면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요구했던 건데, 근데 재심이 개시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이제 써고 막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동해서 막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렇습니다. 재심을 개시한다고 하는 것이요. 재심을 개시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번에 된 개시로 뭐가 바뀌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재심을 개시했다고 하면 검사가 3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어요. 재심 개시가 부당하다라고. 그러면 이게 다시 광주 고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은 어느 법정인데? 지금 1심을 한 거예요, 1심. 재심을 개시할지 여부에 대해서 1심을 한 결과 1심에서 개시를 하라 했어요. 그럼 검사가 이거를 항소를 안 하면 바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서 이 사람이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재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심을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재판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재심을 개시한다는 한 번 재판이 끝난 거고요. 검사가 당연히 항소했죠. 그래서 지금 이게 광주 고검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 결과 언제 나오냐? 몰라요, 우리도. 예전에 유서대필 강기훈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유서대필 강기훈 사건에 1심에서 재심 개시가 결정났는데 고검까지 판결을 안 내려갖고 저희가 2년 3년인가 그렇게 그래가지고 강기훈 선배가 암으로 말기라 고통받는데 죽을 때까지 기다리냐고 하면서 언론이 방송하고 PD수첩 방송하고 사람들이 항의하고 강기훈에 의한 폰 가서도 또 개시 결정했잖아.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대법원이 또 이걸 결정 안 해줘갖고 또 싸우고 해갖고 그래서 난 게 바로 이거처럼 김신혜 씨가 앞으로 본안 소송을 언제 받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1심에서 이번에 하나가 났고 이제 광주 고검에 가서 그럼 또 재심 개시가 결정난다? 그럼 그 다음에 대법원 가서 검찰이 또 하죠. 상고하죠. 그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1심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 죽이는 이게 이제 앞으로 김신혜 씨가 몇 년을 자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여기서 자 이제 만약에 이제 어렵겠지만 이제 재심을 하기로 본안이 열려. 본 재판이 열렸을 때 그러면 그 당시에 경찰과 그다음에 이 법원과 그러니까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사실은 그 굉장히 잘못된 판단과 이런 것들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들을 지금 처벌을 못 할 거 아니야. 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공소시효가 뭐를 떠나서 자유심증주의. 난 그렇게 봤다. 그러면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여러 명의 재심이 나왔죠. 인혁당 사건 재심 났지만 그 사람들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기억도 잘 안 나네. 뭔 일이 있었는지. 하여간 뭐 그런 판결이 있었나 보죠. 근데 뭐 이러잖아요. 판사는 왜 무죄를 내렸고 왜 유죄를 내렸는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적어도 이제 이른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과연 법치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강한데. 잠깐만 내가 한 가지 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 만약에 어떤 판사의 판결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판결에 대해서 재감사가 들어가지 않나요? 경찰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게 알려지면 그 경찰이 수사했던 모든 유죄 판결이 재검토되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까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확인은 저도 해보겠는데
근데 여하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근데 거기도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니야. 그게 그래요? 그 내가 이 모든 한 수사 번. 드라마를 다 봤는데 예. 비리 경찰이 있어서 네. 얘가 비리 경찰이야. 뭔가 이렇게 증거를 조작했어라는 게 하나 나오면 네.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아낸 모든 사건이 재심이 들어가요. 자, 우리나라는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없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 하나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또 사건을 또 딴 얘기를? 아니 이제 다른 사건 말고 어. 그거와 관련된 예인데 많은 분들이 아는 얘기예요. 바로 뭐냐? 자,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사건 당시에 강기훈 선배가 이 유서를 쓴 범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국과수의 문서 감정 결과 김형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이 문서를 감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 사람이 허위 감정을 한 걸로 해서 이 강기훈 선배가 이제 무죄가 된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사람이 그 유서와 강기훈 씨의 필체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려서 이 사람이 자살방조죄로 3년형을 선고받아서 감옥을 산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24년 만에 무죄가 됐는데, 그런데 바로 그 김형영이라고 하는 이 국가수 문서 분석 실장이 그 후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허위 감정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감옥을 가요. 예. 이 유서 대표, 김형영이라는 사람이? 예, 그 국가수 문서 분석 실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허위로 감정을 해서 그래가지고 남의 땅을 다른 사람한테 주도록 하는 법원에 영향력을 미친 게 들통이 나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을 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는 굉장히 흥분했죠. 야, 봐라! 바로 유서대필 사건의 이 사건을 감정했던 사람이 돈 받고 허위 감정한 걸로 해서 감옥 갔으니, 이제 그 사람이 감정했던 유서대필도 같이 이제 끝났네! 라고 했어요. 공식적으로 어떻게 나왔느냐. 그래서 우리가 고발도 했고, 고소도 했거든요. 어떻게 나왔느냐. 그 것만 허위 감정이고 나머지는 다 맞다. 이렇게 내렸어요. 경찰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거 인혁당이고 민청학년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 다 했지만 처벌을 받지 않죠. 예, 그건 그거 별개. 민사소송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구상권은 청구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그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재심을 해서 뭐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김순경 사건 같은 경우 수사 중에 독직 폭행이나 이런 게 들통나서 처벌받은 경우는 있지만 재심을 청구해서 그걸로 해서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여간 김신혜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 방식으로 수사가 잘못되고 왜곡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앞으로 이 사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상태에서 15년 8개월도 말이 15년 8개월입니다, 여러분. 말이 15년 8개월. 지금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감옥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되게 똑똑한 게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그 현장 검증이 그게 몸으로 하는 진술이다 이걸 네. 몰랐어요. 왜? 그러니까 저기는 알았다는 거 아니야. 김신혜 씨는. 몸으로 하는 진술이 아니라 그거를 전문 지식을 알았던 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행위를 안 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계속 혼돈스러웠던 게 뭐냐면, 뭐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고모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친구의 주장은 그거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사망한 날 갑자기 고모부가 너 좀 잠깐 와봐, 나 좀 보자. 그래가지고 11시 20분쯤에 자기가 고모부가 불러서 빈소를 벗어나서 그래가지고 병원에 있는 그 흡연실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 가봤는데 나중에. 근데 거기서 껌껌한데 앉아서 얘기하는 게 고모부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실은 어젯밤에 네 동생, 남동생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래서 왜 왔냐고 했더니 제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라고 얘기를, 수면제로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고모하고 같이 아버지 집에 가보니 진짜 죽어 있더라. 그래서 내가 남동생을 일단 올라가라고 얘기한 후에, 그리고 나서 고모와 함께 그 시신을 사건 현장으로 버렸다. 그런데 경찰이 지금 너를 의심하고 있다. 왜냐면 실제로 그랬어요. 경찰이 딸이 이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 고모부한테 와갖고, 그러니까 고모부한테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야 김신혜한테 엮이자, 쟤한테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아니었다고 좀 봐요.
사건을 벌여놓고 어떻게 하지 하는 상황에 경찰이 의심하는 사람이 김신혜. 그래서 자기한테 실제로 찾아갔어요. 강아무개라는 경장이 그 우리가 보기에 조카가 수상하니까 신혜를 좀 잘 좀 살펴봐 달라. 그러니까 경찰이 신혜를 찍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경찰이 지금 너를 의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남동생 대신 남동생은 니네 집의 가장 아니냐, 장남 아니냐, 유일한 아들 아니냐. 근데 그 아들이 감옥 가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책임을 지어라. 그런데 요즘은 아버지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 처벌이 굉장히 미약하다.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한테 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해라. 그러면 처벌을 약하게 할 거다. 그런 얘기를 자기한테 하길래 자기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버지 이 고모부하고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친한 사이가 아니었대요. 아버지하고 사실은 죽은 이 김신혜 씨 그런데 아버지하고는 제가 궁금한 건 아버지가 사망한 날 예. 아버지의 사인이 수면제라는 걸 고모부가 어떻게 알았어? 이건 김신혜 씨의 주장인 거죠. 고모부는 이렇게 주장하지 않으니까. 김신혜 씨는 고모부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고모부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현재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고모부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날 경찰이 날 찾아왔다. 그래서 조카를 잘 지켜보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조카를 불렀다. 그래서 신혜야 너 나 믿지?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래요. 네가 아버지 죽였냐? 라고 물어봤대요. 그 순간 김신혜가 네 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떻게 죽였냐? 수면제로요. 어이구 그럼 큰일 났다. 그러면 자수하고 체포는 크게 다르니 그러면 지금 바로 자수하러 가자. 그래서 자기가 들고 가서 자수시켜주고 그리고 자기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으로 예. 그러니까 그 경찰서로 데려간 게 당일이에요? 사망 당일? 사망하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그쵸.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24시간 뭐냐면 그 사인이 그 24시간 안에 밝혀졌냐는 거야. 수면제 때문이라는. 아니요. 안 그럼 밝혀졌죠. 고모부가 범인이구만 그럼. 그렇게 또 몰아가면 안 되고 일단은 우리가 아니 범인을 그렇잖아. 잡는 게 아니 아닌데 왜냐면 자, 그 김신혜 수면제라는 씨의- 거를 어떻게 아냐고. 김신혜 씨의 주장으로만 본다면 김신혜 씨의 주장대로만 본다면 수면제 이야기를 한 거는 고모부였다는 거죠. 예. 근데 고모부 주장에 근데 의하면 고모부도 지금 수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문제는 아니, 뭐냐? 고모부가 얘기한 건 고모부의 주장은 이거라니까요. 어. 김신혜 씨한테 너 나 믿지? 네. 아버지 죽였냐? 그래서 이제 네. 김신혜가 어떻게 죽였냐? 자백했다는 얘기잖아. 자백했다. 수면제로요. 어. 그래서 경찰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면제라고 얘기한 건 김신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도 고모부지 그거. 근데 우리는 역으로 김신혜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남동생이 수면제로.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남동생한테 김신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이다. 고모부의 말은. 너 나 믿지? 네? 아버지 죽였냐? 네. 어떻게 해요? 수면제. 이거 거짓말이다. 왜? 자기는 고모부를 좋아하는 사이가 아니었다. 믿긴 뭘 믿냐. 그 고모부는 자기 아버지를 평생 병신 새끼라고 불렀다. 형님을 매제 형님 사이잖아요. 그게 여동생이 남편이니까. 그걸 다른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증언했어요? 예? 다른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관련이 없으니까 얘기를 안 했죠. 안 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같은 친척들 중에 네. 명절에 만났을 때 고모부와 그 아버지의 관계가 돈독했다 혹은 그 김신혜가 집안이 그 원래 고모부를 좀 그렇게 사이가 믿었다. 좋지는 않고 하여간 요 얘기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신혜와 고모부는 절대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지금 보여주는 모습도 마찬가지고 고모부는 단 한 번도 김신혜를 면회도 간 적이 없고 챙겨준 적도 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정말로 김신혜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김신혜가 그렇게 거짓말 한다 해도 너 나 믿지라고 얘기하고 네라고 얘기하고 죽였냐고 하니까 죽였다고 얘기할 정도의 사이고 관계라면 넌 이러면 안 된다. 고모부. 그래서 변호사도 내가 대줄게. 그리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울면서 어쩌고 그럴 거야. 근데 이 고모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딱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역할은 계속해서 뭐만 했냐면요. 이 친구의 범행 동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합니다. 그 확고히 하는 방법이 뭐였냐. 재판부가 당시에 김신혜가 성추행을 당해서 살해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근거 자료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올해 199세가 된 분인데 할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세요. 99세. 이 할아버지가 지난 5월 13일 재판 때 그 해남에 왔어요. 완도에서 해남까지. 그때 많은 사람들이 99세 할아버지가
무기수가 된 그 손녀딸을 보러 왔다고 하니까 언론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당연히 물어봤죠. 근데 들리시지도 않아. 입모양을 보고 간신히 알아듣는 정도의 수준인데,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 힘드시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아마 들리지 않는데 그 얘기 한마디만 하려고 준비해 왔나 봐요. 내가 올해 99세요. 그런데 죽지 못한 건 내 손녀딸 시내 나올 때까지 내가 죽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여태까지 살아있어. 내 손녀딸 좀 구해주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2011년에 돌아가셨더라고. 그 할머니는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신데,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김신혜 사건 당시에 뭐라고 증언을 했어요? 김신혜가 유죄가 된 데 있어서 재판부가 유력한 증거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할아버지의 탄원서였어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탄원서를 받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 짐승만도 못한 아들이 내 손녀딸을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짓을 해갖고 성추행을 해서 그래서 죽인 것이니 부디 내 손녀딸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탄원서를 써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다 도장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 할아버지도 제출한 할아버지 할머니도 범행을 인정한 거네. 내 딸이 그러니까 딸이 손녀딸을 아들을 죽였다고. 예, 손녀딸을 성추행해서 그래서 이제 내 짐승만도 못한 아들이 죽였다. 그러니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하는 탄원서를 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여쭤봤어요. 나중에 제가 만났을 때는 제가 이걸 받았을 때는 아니죠. 그때는 더 젊으셨죠. 85세? 그렇죠. 네. 15년 전에 처음 만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가서 그 할아버지한테 만났을 때는 이미 1심이 끝나서 무기수가 됐고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는 2심에서 또 무기수가 확정된 다음 날이었어요. 저한테 연락 온 게 2심에서도 또 사형구형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니까 그 다음 날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그 남동생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났어. 알게 됐는데 그때 할아버지한테 제가 여쭤봤죠.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왜 이런 탄원서를 그러면 내셨냐? 아니라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아니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때 1심 재판부에 이걸 냈냐 그랬더니 내가 속지 않았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모부한테 뭘 속았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느 날 그 경찰서에서 불러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불러서 갔는데 그런데 왜 불렀냐면은 김신혜 씨가 그날 완도에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 혼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김신혜 씨는 얘기하는 게 친구들한테 전화 다 했더니 못 만난다고 하고 그리고 집에 가기도 뭐하고 하니까 혼자서 그 항구로 가요. 그러니까 등대가 있는데 완도에 등대 있는데 가서 거기서 이 사람이 혼자서 거기서 이제 그 등대를 바라보면서 맥주를 몇 잔 먹어요. 서울에서 맥주를 갖고 와요. 맥주를 친구들하고 만나서 먹으려고 이제 갖고 왔대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이 친구가 사실은 이제 유학을 가기에 앞서서 고향에 대한 생각과 뭐 이런 것들도 하면서 이제 거기 있다가 나중에 추워서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가 들어가니까 영어 끝났다고 새벽 3시인가쯤에 또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하여간 이런 나름의 일련의 시나리오가 이야기가 있어요. 워딩이. 그러다가 이제 새벽 5시쯤에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가니까 할머니가 있으니까 할머니한테 자기 뺨을 막 비비면서 좋아하고 막 원래 굉장히 다감한 성격이라 막 좋아하고 하면서 있다가 씻고 그 다음에 강아지랑 좀 놀다가 잠들었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인지를 묻기 위해서 할머니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렀던 그날 할머니의 조서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이 써 있습니다. 손녀딸이 평상시에 이 성추행을 당했나요? 예, 맞습니다. 제 딸이 그 성추행을 당했다고, 손녀딸이 성추행을 당하고 해갖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만 보면 김신혜는 범인이 맞는 거예요. 여기에 또 놀라운 또 반전과 비밀이 있습니다. 뭔데? 할머니는, 문맹자였어요. 전혀 글씨를 읽을 수 없는 분이었어요. 한자도 모르는 분이었어요. 따라서 그 조서는 그분이 쓴
말하거나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할머니한테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랬더니 한 말이 난 그런 얘기를 거기에 그런 얘기가 써 있냐? 난 그런 얘기를 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다만 평상시에 딸하고 손녀 저기 아버지하고 어땠냐 그러길래 어느 날 뭐 손녀딸 둘째 보고 먹을 거 갖다 주라고 아랫집에 살았거든요. 할머니는 윗집이었고 그러니까 갖다 주라고 했는데 갑자기 손녀딸이 오더니 씩씩거리길래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아빠가 나보고 뽀뽀하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왔어 하면서 막 화를 씩씩 내길래 야 딸이 이쁘니까 얼굴에 뽀뽀 좀 하자고 했는데 뭐 이렇게 유난히 떠냐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 못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한 게 다인데 거기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냥 성추행을 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름이 써 있잖아요. 이처제. 글씨도 못 읽지만 쓸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대필하더니 이처제라고 써놔. 그게 이제 이 할머니의 진술인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되는지도 모르고 나왔는데 경찰서 마당으로 내려왔을 때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고모부가. 딩동댕. 거봐 그러지 않다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우 진짜. 딩동댕. 이것도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의 증언을 제가 직접 들은 건데 딱 왔더니 거기에 사위가 서 있더라. 그래서 여기 어쩌니냐 했더니 아유 뭐 어머니 장모님 여기 경찰서 오셨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니 그때 하는 말이 어머니 장모님 시내를 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서명 받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탄원서. 뭐냐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서명을 받아서 탄원서를 내서 제출하시면 그러면 삽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와서 시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탄원서다. 그래서 내 아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면 감옥 안 살고 나온다고 하더라.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아들이 성추행해서 죽인 거다. 이러면 감옥 안 삽니다. 그러니까 야 이러면은 손녀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걸 받았는데 나중에 이걸 내고 무기징역이 됐다라는 거를 이분들은 또 연세가 많아서 몰랐어요. 몇 년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 글도 모르고 신문도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모든 게 그런데 고모부에게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자기는 아무 역할도 안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남동생 후성이 같은 경우 이 친구한테도 자기를 경찰서에 들고 가면서 차 내에서 계속 한 얘기가 그거래요. 가면 경찰서에 누나가 있을 거다. 그러면 누나한테 얘기해라. 이 나쁜 년 네가 아버지를 죽였지 하면서 막 욕을 해라. 그러면 CCTV가 있어서 그걸 찍어갖고 그러면 그걸 증거로 삼을 거다. 그래서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지? 누나가 범인인지 아닌지 난 지금 믿을 수도 없는데 왜 나한테 누나를 범인이라고 몰아가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찰서에 갔는데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가니까 누나가 수사과장실에 있더래요. 그러면서 수사과장이 하는 말이 누나가 자꾸 네가 범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니 누나가 자꾸 자기가 범행을 안 했다고 하니 네가 누나를 좀 잘 좀 설득해서 자백할 수 있게 좀 네가 해라. 이런 얘기를 자기한테 했대요. 그래서 누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자기하고 누나를 단둘이 그 수사과장실에다가 두고 짜장면인가 짬뽕인가를 시켜줬대요. 점심 같이 남매끼리 먹으면서 네가 좀 잘 좀 설득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누나한테 누나 진짜 누나가 한 거야 하면서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남동생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조그만 목소리로 누나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 네가 아버지 죽였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누나가 미쳤나? 왜 나한테 자기가 죽여서 지금 여기를 왔는데 나한테 왜 죽였지? 이게 뭐냐? 김신혜 씨는 남동생이 죽인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고모부로부터 자기가 들은 얘기.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였다. 그래서 자기가 남동생이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하에 갑자기 남동생을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하는 상황에 남동생 만나러 갈 테니까 이리 타라. 그래서 탔는데 도착해 보니까 엉엉 울면서 자기는 너무 그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 얘기 아버지는 죽었지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그러지 뭐 이러니까 자기는 엉엉 울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손을 남동생이 이제 만나러 가니까 남동생한테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고모부 얘기 난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남동생 만나러 갈 테니까 일단 차를 타라. 그래서 차를 타고 엉엉 울면서 갔는데 내리라고 해서 가보니까 경찰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뭘 딱 주길래 이게 뭐예요? 라는 순간부터 아까 말씀드렸잖아. 정신없이 질문은 나만 하는 거야. 너는 대답할 권리밖에 없어. 빠바바.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자기는 내가 안 했어요? 그럼 남동생이 했네. 아니 제가 했어요.
그러다가 또 제가 안 했어요? 그럼 남동생이 했네. 그러면 할머니도 범인이네. 그럼 제가 했어요.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서를 보면 했네 안 했네 했네 안 했네가 완전히 돼서 수사 기록만 보면 뭐가 진실이야.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바로 김신혜 사건이 됐던 거고 그 김신혜 씨가 마침내 15년 8개월 만에 많은 분들의 도움과 또 관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형 집행정지가 되지 않음으로써 15년 8개월도 부족해갖고 더 많은 시간을 지금 감옥에 있게 된 건데요. 박준영 변호사하고 이제 그 도와주는 사람이 강문대 변호사하고 신윤경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해남의 뭐 카페에 가서 이제 대책회의를 했어요. 저하고 이렇게 이제 이 사건 어떻게 볼 거냐.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권 역사에서 초유의 새로운 그 기록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예. 그 재소 중에 갇혀 있는 사람이 마침내 재심이 개시됐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큰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다만 이 재판을 내린 재판부 그래서 우리가 칭찬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굉장히 비열하고 추악한 판결을 내렸다. 왜냐? 사실은 재심이 개시된 정도라고 한다면 말이죠. 그거는 사실은 이미 무죄라고 하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개도 안 뜯어먹을 논리를 가지고 절대 인정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이게 세 발의 피입니다. 사실은 정말 이거 가지고 제가 한 8시간 떠들어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어요. 굉장히 엉터리 같은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로 벌어졌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자, 이 결론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계속 감옥엔 있어라?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될지 모르는데 여하간 저희 재판 그 변호인단 정말 이거 만약에 돈 받고 이 사건을 맡는다면 한 몇 억은 받아야 되겠죠 최소. 어마어마한 사건을 정말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박준영 변호사, 신윤경 변호사, 강문대 변호사 이분들이 정말 가지 않은 길을 가서 새로운 인권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분들이 받고 있는 수임료가 얼마냐? 얼마요? SBS에 된다며. 네? SBS에서 되게 뭘 돼요? 그 변호사를 소개시켜준다 해서 끝. 거기까지 변호사 가서 접견할 수 있게 해준다 끝. 거기에 이제 이 마음 약하고 착한 박준영이 그 억울하게 울부짖는 그 김신혜를 보고 그래서 지금 수임료 얼마만 돼요? 자기 돈 써가면서 가고 있다는 것. 수임료 한 푼도 못 받고? 뭘 받아요, 받기는. 말은 무료 변론인데 사실은 무료 변론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명함 찍어서 김신혜에게 재심을이라고 하는 걸 파서 돌리고 그리고 해남까지 가는 비용 그거에 대한 모든 걸 다 자기 돈을 쓰면서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초기 하다가 지금은 대한변협 인권위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대한변협 인권위가 주는 게 돈은 또 아니. 그 이름, 지원, 뭐 성명 이런 건데 이번에 이제 이게 이 정도 됐으니까 대한변협이 좀 이제 돈 좀 쓰고 좀 도와달라라는 얘기도 이제 그날 좀 했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자기가 배운 지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라이센스, 권한을 통해서 그 권한으로 누군가를 돕고 살리고 공감하고 있는 이런 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 망치 부인 같은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망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이분들이 이제 그 변호사들이 재심 과정을 통해서 보석을 계속 청구하려고 그래요. 이제 저희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김신혜 씨가 자유로운 몸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뭐라 그러나 이 김신혜 변호인단이 가령 뭐 많은 국민들의 국민 청원 같은 게 필요하다, 탄원서가 필요하다면 탄원서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이 사건을 아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다중이 같이 이 좀 진실과 정의를 밝혀나가는 그 활동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까 전에 여기를 오는 길에 오마이뉴스 편집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오마이뉴스에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사건 하기 전에 이제 썼던 글이 있어요. 뭐 15년 동안 경찰이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 뭐 이렇게 가지고 장문의 글도 쓰고 어쩌고 했는데 그 글을 아마 보고 어느 독자께서 연락이 왔나 봐요. 김신혜 씨에게 자기가 뭘 후원하고 싶다. 그래서 그 책을 좀 보내주고 싶은데 자기가 그 정기 구독료를 낼 테니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참 마음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약간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김신혜 씨의 싸움이 언제 끝날지는 사실 저희들도 몰라요. 변호인도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석방시키고 내보내려고 하는데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관례도 없어요. 지금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척하면서 가야 되는 길인데 이것이 이제 보석이 받아들여져서 내일이라도 나올지 아니면 이 정말로 그러네. 6년이든 10년이든 더 있어야 되는지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김신혜 씨하고 15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가슴 아프면서 짠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김신혜 씨는 늘 저한테 물어봤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영화 대사 같은 얘기인데 언젠간 고조사관님도 예, 자기가 알고 싶은 궁금증이 다 해소되면 떠나시지 않겠냐. 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돕는다고. 그러니까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나 뉴스추적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그러면 그때마다 관심을 3, 갖지만 5, 7, 9 뭐 이런 식으로 2, 3년에 한 번씩 방송이 나가는데 그러면 어머 불쌍하다 안 됐다 범인 아니네 틀렸네 뭐 좀 도와드릴까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연락도 하고 편지도 넣어주고 책도 보내주고 뭐도 하는데 그러나 그분들 중에 계속 가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때 한 번 쓴 마음도 진심이기 때문에 고맙긴 하지만 김신혜 씨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많은 상처 그런 것들이 많이 상처가 됐나 봐요. 그래서 당장의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랫동안 함께 이 사건을 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서명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재심 그런 부분들을 할 거예요. 광주고법 예. 광주 광주고법에서 이제 고법에서 재심 지금 개시 여부를 재심 개시 여부 재판이 있잖아요. 또 열리죠. 그 판사들에게 네. 우리가 무슨 탄원서를 낼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낼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 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오랫동안 함께 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신혜 씨가 영웅이 되는 거를 본인도 원하지 않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김신혜 씨가 이야기했던 그 말 한마디를 지켜주고 싶어요. 정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지 내 아버지가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부잣집 딸이었고 내가 정말 대학을 다녔고 대학을 다니는 오빠가 있었다면 그리고 내 친인척 중에 누군가 힘이 좀 있는 아니면 하다못해 변호사라도 법무사라도 한 명 있었다면 아무도 내 얘기를 이렇게까지 안 줬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김신혜 씨 한 명만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단히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런 김신혜 씨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 공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김신혜 씨의 그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망치 부인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뭐 정말 이제까지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왔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 시간이었어요. 이런 너무 시간을 부끄러운 통해서 시간이었어요. 한 거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김신혜 씨를 많이 돕고 싶다. 그리고 정말 군에서 사망한 불쌍한 군인들 또 그 군인들의 이런 것들을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송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 이 얘기는 제가 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추천 안 하신 분들 네, 반드시 추천 이거부터 먼저 시작하시고 예. 추천들 많이 하셨고요. 예. 자, 지금 추천을 이제 좀 많이 고상만의 해주세요. 수사반장 다시 네.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다음 주부터 방송 다음 예. 주가 시작이에요. 아직 안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녹음은 이미 한 3개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국민라디오 개편이 좀 밀려서 그래가지고 12월 초부터 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저께 확인해 보니까 다음 주부터 방송을 그냥 시작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방송 손님 그러니까 제가 시즌 1 때 했던 거는 제가 지금처럼 김신혜 씨 이야기를 제가 막 전달하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즌 2에서는 바로 그 김신혜 씨를 불러서 김신혜 씨의 음성으로 직접 듣는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토크쇼. 그러니까 김신혜 씨를 진짜 부른다기보다 어떤 아니 그러니까 김신혜 씨가 나왔다면 김신혜 씨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송은 31년째 군의문사 예, 허은근 일병 아버지를 제가 직접 모시고 이미 녹음을 마쳐놨습니다. 2시간 동안 이제 아버지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허은근 일병 군 의문사 죽은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태까지 우리가 쭉 해왔다면 허은근 일병 아버지에게
허은근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인간 허은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허은근 일병하고 마지막으로 헤어진 순간, 그리고 만약 허은근 일병이 31년 만에 다시 살아와 24시간 동안 아버지에게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면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런 이야기들을 감동적이고 했는데 정말 슬펐어요. 저도 그 아버지 그 얘기 하나만 할까요? 아버지가 정말 2000년도에 아들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84년도에 아들이 죽고 나서 거리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2000년에 마침내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여기서 내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진실이 밝혀지겠구나. 그래서 밝혀졌죠. 밝혀졌잖아요. 타살됐다라는 게 밝혀졌지만 국방부는 다시 특조단을 만들어 엎고 엎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아버지가 제일 미안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대요. 바로 부인이었대요. 허은근 일병 엄마. 자기가 84년도 44살의 아들을 잃고 그 다음부터 자기는 아들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면서 부인이 집안 살림을 거의 다 하고 자기는 길거리에서 싸우고 했다고 하지만 엄마는 참을미가 굉장히 심해서 이 차를 못하는 분이라 그 아들이 숨졌을 때도 부대를 가려고 가다가 기절을 해갖고 끝내 저기 완도에서 진도에서 출발했는데 광주에서 완전히 기절을 해갖고 그래서 결국은 못 갔대요. 그 31년째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아들이 죽은 거기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제일 미안했던 사람이 바로 그 부인이다. 그래서 아들은 이제 이걸로 통해 진상규명이 될 거라고 믿었고 의문사 진상규명이 만들었으니 그러니 이 부인을 이제 자기가 좋은 데라도 좀 들고 다니면서 좀 보여주고 싶어 갖고 차를 한 대 샀대요. 그때까지 차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 차가 지금 15년 아들의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도 못했고 그래서 타보지도 못한 그 차는 고물이 돼서 낡았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정말 알 수가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직접 듣고 아픈 분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아픈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하여간 다음 주부터 하고 이제 뭐 박준영 변호사라든지 또 72년도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사건으로 무기수로 감옥 갔었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실은 그분이 이 정원선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사실은 이 김신혜 사건을 열어준 거예요. 그분 아니었으면 그런 분들을 모시고 고상관 수사반장을 진행하겠다. 예. 그래서 하여간 하고 하여간 오늘 방송에서 자 잠깐만요. 여러분 오늘 이 존속 살해 무기수 김신혜 사건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렇게 자세히 한 게 오늘 처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원래 알고 계셨나요? 뭐 이게 여러 가지 뭐 PD 수첩이라든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이런 데 나왔었다라는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예. 이제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많이 못 가졌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 대중은 어떤 순간에 이렇게 관심 갖지만 또 잊혀져 가잖아요. 그런데 그 당사자는 지금까지 15년 8개월 동안을 그런 고통 속에 살아왔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오늘 깨달은 것과 더불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15년 8개월 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던 이 김신혜 씨의 이야기와 더불어 한 인간이 당한 이 억울함 너무너무나 이 억울함이 이 15년 8개월 동안 서리가 되고 서리가 돼서 이제 진실이 드러난다라면 304명의 억울한 죽음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 겪을 그 고통 그들의 그쵸. 그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런 글을 봤어요. 군 의문사 1년에 세월호 2대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한 해 600명씩 그러니까. 사망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 해에 2대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다. 군에서는 매년 세월호 참사가 2번씩 두 번씩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호소를 하셨죠. 네, 아까 그 이야기 중에 이 군 의문사 유가족들이 150명이 오고 남은 그 50석이 어쩌면
내일 우리가 앉을 자리가 될 수도 있다. 통계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죠. 알 수 없지만 3일이나 4일 후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 반드시 앉게 돼 있어요. 이 죽음의 행렬, 이 죽음의 참극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가 통제할 수 있는 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군 옴부즈만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을 지금까지 책임지지 않는 것, 20대 국회에서 정말 모두가 다 국방부 장관 입장으로 앉아갖고 떠드는 그런 국회 국방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윤일병이 죽고 그러면 책상 한번 땅땅 치는 김무성이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정치권이 아니라 정말 또 다른 윤일병이 나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표는 국민에게 받고 충성은 박근혜한테 하는 이런 나라 이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분, 정말 똑똑한,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군인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미사일이나 탱크 있잖아요. 그 다 얘기하잖아요. 국방위원들. 사실 저는 보좌관 하면서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얘기 한다고 해서 안 바뀌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자기 말고도 할 사람들 많거든요. 저는 이런 죽음이 있는데 좀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한테 끝까지 그거 하나만 따지고 묻고 확인하는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혹시 직접 20대 국회에 들어갈 마음은 없어요? 누군가가 안 한다면 저라도 하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있는데 근데 저를 죽였어요. 그래서 근데 하여간 누군가가 반드시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면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나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망치 부인님께 추천도 좀 많이 주시고. 자, 우리 오늘 이 끊이지 않는 이야기의 셈, 그리고 이 많은 내용이 어떻게, 머리가 확실히 커요. 머리가 많이 커. 이 많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이 머리에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군 의문사 이야기 조금과 그 다음에 한 사람 김신혜 씨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도 들을 내용이 되게 많은 것 같고 무엇보다 본인이 약속한 간첩 이야기, 억울한 간첩단 사건 이야기는 지금 못했잖아요. 밑밥일까? 자, 좌우지간 우리 고상만 조사관님 그 다시 약속하세요. 반드시 그 억울한 간첩 이거 지금 이만큼 자료 준비해놓고 얘기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 그 언제 시간이 되세요? 그 12월? 1월. 1월? 이 사람이 진짜. 잠깐만, 제가 와야죠, 당연히. 12월에 한번 제가 12월에 한 번만 부를 테니까. 근데 제가 12월 중순 중에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박수 칠 때 떠나라가 있어갖고 제가 워낙 너무 잘해주시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대기 모셨던 김광진 의원도 두 번째는 재미가 없었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고상만 조사관은 보통은 이제 우리 방송이 첫 번째는 재밌어. 근데 두 번째 오면 재미가 없거든. 근데 내 생각에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 그죠? 자, 여러분 어때요? 지난번 솔직히 김광진 의원 두 번째가 첫 번째 얘기 반복이라서 재미가 없었어. 그랬나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주제도 달랐고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죠. 세 번째를 기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월 한 번은 양심적으로 나옵시다. 이게 자주 오면 좀 맛이 떨어질 수 있는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나옵시다. 하여간 그게 난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해. 그럼요. 우리 방송에서 의리. 내가 우리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얼마나 많이 갔어. 그럼 의리. 아니 안 오셔도 의리. 그렇지, 의리. 자, 그러니까 다음 달에 12월에 12월 중순쯤으로. 그러니까 15일에서 18일 사이. 그때 날짜를 비워서 알겠습니다. 반드시 한번 오셔야 된다. 물론이죠. 그래서 의리. 간첩 사건. 열일 제쳐놓고 그땐 2시에 오세요. 간첩 사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해갖고. 자, 2시부터. 대한민국에. 근데 사실 간첩 사건 말고도 많아. 많죠. 친일 무슨 재산. 친일 재산 조사.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정말. 지금 다룰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물론 뭐 친일파 얘기 제가
대한민국에서 친일파 후손을 만난 분들이 저기 직접 만난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죠. 근데 뭐 요즘 뭐 갑자기 많아졌죠. 뭐 김무성 같은 사람도 좀 있고. 자, 좌우지간 하여튼 다룰 이야기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친일 얘기도 좀 한번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일 이야기도 해야 되고. 효창원 이야기 그날 제가 얘기했던 맞아. 효창원 그 얘기도 해야 국립묘지 되는데. 얘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효창원 국립묘지 문제에 대해서 좀 국립묘지화 해야 된다. 정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일단 어저께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서 다음 이야기. 어저께 우리 한일 야구에서 이겼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야구에서 이기는 거 거기서 우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효창원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12월 달에 효창원 이야기하고 간첩 이야기로 효창원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야. 효창원 이야기 효창원 먼저 이야기를 먼저 하고 효창원 이야기 그 다음에 먼저. 시간이 남으면 간첩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친일 이야기를 하고 네. 계속해서 이야기는 하여간-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는 거지. 하여간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리고 뭐 그 사실은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죠. 저는 굉장히 영광이죠. 영광이고 사실은 이제 망치 부인 방송에 나오고 싶은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그거 아니 내가 전화하면 다 피해요. 아 그래요? 좀 소개 좀 시켜줘봐. 아니 도대체 저- 누가 나오고 싶은지. 망치 부인에 나오고 싶은 분이 한두 분이 아닌데다가 그리고 또 저기 와도 구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내 맘에 안 들면 바로 아웃이야. 그런데 이렇게 구박이 아니라 나와달라고 하시니까 저는 사실 영광이기가 이럴 데가 없고 진짜로 고맙게 아니, 솔직히 생각을 두 번째 하고요. 게스트가 두 번째 온 게스트가 재밌는 경우는 처음이었어. 또 뭘. 그런데 아우 이인영 의원도 두 번째부터 재미없었거든. 아, 이인영 예, 의원이. 이인영 의원도 세 번인가 두 번 왔는데 재미없었어. 근데 이 우리 고상만 조사관님이 내가 볼 때 그 여러 번 나와도 재미있는 유일한 게스트야. 그러니까 우리 이 고상만 조사관님을 예. 다들 제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그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두 번째가 다 재미가 없느냐. 네. 이유가 있어요. 왜? 예?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부담이 있으면 듣는 게 예전에 제가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우연히 한번 들은 그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홍진경 씨인가 뭐 김치 많이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저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인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가 하는 이제 굉장히 떠들썩한 방송에 여러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예능에서 서로가 자기 시간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열심히 재밌게 하려니까 오히려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넣어갖고 하려니까. 그때 홍진경 씨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한 10년 전쯤에 들었나? 아이, 저분이 언제나 방송을 즐기면서 할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나 재밌게 해야지, 웃겨야지, 뭐 아주 뭐 끌어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오늘 망치 부인하고 재밌게 놀다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거든요. 그걸 아니까 놀러- 즐기려는 마음으로 오니까 재밌는 거야. 저는 여기에 와서 이제 여기 올라가는 글도 김광진 보면서 김광진 의원한테 그걸 비법을 전수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내봐요. 세 번째 재밌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제 와 보니까 이런 그 첫날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채팅창이. 네, 오늘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망치 부인하고 이렇게 만나서 오늘 아까 네. 최대로 본 게 3,700명이 봐서 동시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또 3,800명 가까운 숫자가 놀다 가는 재미.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놀러 와야지. 아니 근데 이런 솔직히 생각하죠. 얘기하고 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솔직히 내가 말이 많기 때문에 네. 내가 말 많은 남자 진짜 싫어해요. 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근데 내가 완전히 입 다물고 몰입하는 제가 볼 때 유일한 남자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신랑도 말 이렇게 길게 못해 나한테 30분 이상 말 못해. 근데 오늘 지금 3시간 반을 얘기했는데 네. 사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중에 0.1% 들은 것 같아. 아직 나는 이 고상만 조사관의 머릿속에서 끝내야 될 얘기가 99.9%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의 바람은 사실 조사관님이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많은 매체를 통해서 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단언컨대 우리 방송의 영향력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동급이 아닐까. 그렇죠. 예. 나는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한번 얘기가 나오면 이 이야기가 다양한 목소리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이게 그쵸. 세상에 작은 나비 효과를 내더라. 그러니 앞으로 혼자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많은 속상한 이야기들,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한 이야기들을 적어도 한 달에 한 건씩은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여간 그래서 제가 오늘 참 그 얘기를 하나 할게. 여기 오면서 오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 영광스럽게도 또 불러주셔서 갑니다. 의리 이러면서 이제 몰았었는데
미국에 사는 분이 네. 김순이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에 사는 분께서 그 시간이면 제가 있는 데는 밤 12시 반인데 얼음 세수하고 깨어나서 듣겠다. 야, 미국에서 생방송으로 듣겠다는 분이 있구나. 이런 훌륭한 방송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할 따름이고요. 하여간 앞으로도 어떤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기보다는 저도 여기서 우리 망부님 방송 저도 요즘 이제 들으면서 야, 정말 대단한 분이다. 사돈 낱말하네. 이분이 사학을 전공하셨다고 그러는데 와, 세상에 혁명사에 대해서 3가지를 탁탁탁탁 막 얘기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와, 이게 애들 세계사 책에 나와요. 중학교 세계사 제가 책에.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해갖고 잘 몰라요. 그거 말씀하셨잖아.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래. 근데 하여간 너무 많이 배우는 방송인데 저도 배우러 오면서 같이 여러분과 제가 볼 즐겁게 때는 즐기러 오겠습니다. 고상만 조사관님의 수사반장을 사실 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그쵸.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이렇게 네. 한번 너무나 이렇게 그쵸.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네. 앞으로 이제 이거 방송 열기만 하면 내가 볼 때 대박 날 것 같아. 이 고상만 수사반장 대박 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고 방송을 2주째 안 하고 있는데 방송 순위가 오히려 올라가요. 봐봐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하여간 저는 사실 얻어가는 게 너무 많은데 드리는 게 없어서 제가 죄송할 따름입니다. 뭔 말이래. 진짜로. 나 지금 앉아가지고 얻어가는 게 너무 많아서 네. 너무 죄송하고 또 정말로 좋은 분과 함께 있으면 좋은 에너지를 얻잖아요. 이렇게 망부님 내가 볼 때 우리는 방송이 와서 운명이야. 뭐가 또 운명이야? 우리는 운명이야. 네. 그 우리 조사관님이 이 억울한 자들의 진실을 밝히는 사명을 타고 태어나셨다라면 저는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을 저는 또 사명으로 태어난 사람이라 우리가 이게 시너지 효과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만난 데는 이게 다 그분의 하 사장님의 계획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한민국을 좀 바로 세우는 고상만과 망치부인과 고상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고반장과 망치부인. 고반장과 망치부인 코너를 만들어. 망치부인과 고반장. 망치와 고반장? 근데 고반장과 망치. 저도 참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 궁금한데 왜 망치부인이에요? 어머 그걸 모른단 말이야? 몰라요. 내가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억울하게 갇혀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작은 공해망치,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작은 공해망치로 19년을 뚫고 나가서 버려. 그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망치를 갖고 가서 걸어놨다면 기념품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거지만 그 억울한 주인공을 그 감옥을 뚫고 탈출하는데 도와주고 버려주고 싶다, 잊혀주고 싶다. 이런 뜻의 망치분이에요. 도가에 보면 이게 있잖아. 공성이 불거.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고 머물지 마라. 일신우일신. 사람이 하루에 하나씩 배우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 오늘 또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망치부인이에요. 뭐 성격이 망치로 한 대 치는 것 같아. 다들 나를 해머부인으로 알아. 해머부인. 그게 아니야.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이런 심오한 철학적 의미가 담긴 거를 배우고 저는 이 배운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식기 전에 그만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마무리할 동안 좀 기다리시면 이 영상 한 번 더 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